퀴즈의 원리 되어 있는데 원리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뭐랑 뭔 것 같아요? 뭐랑 뭐겠니? 음성 피드백이랑 기량작용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이용해서 항상성 유지되고 있을 건데 그 중에 기량작용은 배웠어. 기량작용이 뭐였어? 교감, 부교감 같은 관계를 우리가 기량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기량작용이 뭐였어? 어떤 기관에 작용해요? 하나의 기관에 작용할 거야.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는데 두 개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이야기했어. 그 정의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교감, 부교감 예시고요.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기량작용 맨 아래에 나와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게 첫 번째 예시고요. 기량작용의 정의는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인데 추가적으로 하나의 기관에 작용해서 혹은 같은 교감 같은 경우는 신장에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심장박동을 촉진시킨다. 부교감은 억제시킨다. 그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 중에서 방금 봤던 것 중에서 기량작용하는 거 있어요. 뭐 있었어? 맞아요. 인슐린은 뭐 한다? 혈당량을 낮춰요. 글루카곤은요? 높여요. 맞아요. 둘 다 어디 가서 작용해요? 표적기관이 어디야? 인슐린은 어디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고? 간에서.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꾼다고? 간에서. 그럼 둘 다 표적기관이라고 하면 그 표적세포가 모여있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적기관은 어디겠어요? 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간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작용해서 혈당량 낮추고 높이는 거, 글리코젠 만들거나 분해하는 거, 요걸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요것도 기량작용이야. 두 가지 예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어. 음성 피드백은 처음 들으시죠? 자, 피드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피드백? 자, 내가 너네한테 뭔가 피드백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뭘 해야 돼? 뭐가 됐든 간에 문제를 풀어서 오든 뭐가 됐든 간에 너네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돼. 그치? 뭐 문제품을 가져오든 아니면은 뭐 공부한 걸 가져오든 자기 생각을 가져오든 뭔가를 가져와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맞아? 피드백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단 일어나야 돼. 근데 음성 피드백 일단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문장은 그냥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저 원리 말고 이 호르몬으로 바로 밑으로 볼 건데 자,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게 분비된다고 했어요. 갑상샘 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이라는 거 분비된다고 이야기했죠.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면 누구를 자극한다? 뇌하수체 전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온다? TSH가 분비될 거예요. TSH는 어디로 간다? 갑상샘으로 가서요. 누구를 분비해요? 타이록신, 티록신을 분비할 거예요. 맞아? 그러면 TRH가 나오면 티록신의 분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맞아. 촉진됐을 거야. 증가했을 거야. 티록신의 역할이 뭐였어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됐는데 분비된 거 보고도 계속해서 TRH가 나와서 계속해서 티록신이 나오면 그러면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증가된 상태로 유지될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되죠. 티록신이 많아졌으면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돼? 티록신의 분비를 낮춰줘야 되죠. 맞아? 그게 음성 피드백 작용이야.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티록신이 증가하잖아? 증가한 걸 보고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요. TRH랑 TSH의 분비를 억제해요. 티록신 농도의 증가가 나타내는 일들이 TRH랑 TS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저 음성 피드백이 영어로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말 그대로 네거티브하게 피드백한다고. 결과적으로 티록신 농도가 증가했던 게 플러스 방향으로 일어났던 게 다시 일할 때는 마이너스 방향, 억제 방향으로 네거티브하게 피드백 줄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요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는 것.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TRH랑 TSH의 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타난 결과는 뭐야?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였어? TRH랑 TSH의 분비라고. 이걸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것이다. 오케이, 문장 이제 이해되시죠? 이 뜻인 거예요.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TRH, TSH 분비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 티록신 분비 증가라는 결과가 그 원인, TRH, TSH 분비라는 이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할 거예요. 왜냐? 많아지면 이제 줄여야지. 많이 나왔으면, 그쵸?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족관 물의 온도 조절 원리 보시면요, 설정 온도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 온도를 20도로 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온도가 떨어졌어.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 마이너스 15도가 됐어. 그러면 히터가 작용을 하겠니 안 하겠니? 가열기가 작동을 해야겠죠. 맞아? 물을 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상승했어. 마이너스 18도라고 하면 안 되면 플러스 18도, 플러스 15도였지. 뭐 예를 들어서 18도까지 오르다가 19도 갔다가 20도까지 됐어. 그러면 이때 가열기가 안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그치 계속해서 오를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열기가 이거는 어떻게 된다? 꺼진다. 가열기가 꺼지면 다시 온도 떨어지겠죠. 근데 온도가 떨어지다 가열기 꺼져 있으니까 계속 떨어질 수 있어. 15도까지 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가열기를 이번엔 켠다. 언제까지? 20도까지. 그 상황이 우리가 음성 피드백의 원리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응. 자,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 놓은 온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1주차에 항상성 처음 배울 때 이야기했던 게, 항상성이라는 게 일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요 가운데로 오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다 라고 했다는 게 요 뜻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얘가 이 일정 범위 25도에 항상 가 있는 건 아닌데, 딱 25도인 건 아닌데 여기를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항상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음성 피드백에 의한 호르몬 분비 조절의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티록신인 거고요. 당연히 요거는 잘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잠깐만. 그 문제를 못 본 것 같은데. 문제 하나 더 볼 거 있는데 그거 다음 주에 보고, 일단은 요거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서 와야지 내일 문제를, 다음 주에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요 원리 자체는 외워오세요, 무조건. 자, 요거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으면 반대로 음성의 반대말이 뭐야? 양성이죠. 양성 피드백이 없느냐? 실제로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많아지면 사실 줄여야지 항상성이 유지될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양성 피드백은 어디서 작용하냐면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출산할 때 자궁 수축에 관여한다고 했지. 자, 그런데 옥시토신이 나와야 자궁이 수축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옥시토신이 많아졌다고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비를 갑자기 줄이는 거지.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지 자궁 수축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많아졌다고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출산하려는 거야. 출산을 하려고 나온 거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자궁수축을 강하게 해야 돼. 점점 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있다라는 게 더 분비해라 라는 신호가 되는 양성 피드백이라는 걸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얘는 언제 끝나냐? 출산이 끝나야지 끝나요. 얘는 아예. 오케이? 그래서 음성 피드백 말고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더라.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체온 조절 볼게요. 자, 체온 조절인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체온이 항상 36.5도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긴 해요. 그쵸? 효소. 효소는 어떤 온도 범위에서 제일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했어? 체온 범위에서. 왜? 왜 그렇다고 했어? 온도가 바뀌면 변성될 수 있고요.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활동이 둔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체온 범위는 얘가 단백질이라서,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체온 범위에서 제일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체온이라는 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당연히 시상하부가 먼저 감지해줄 거예요. 시상하부가 내가 추운지 더운지 감지를 할 거고, 그 다음으로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 열 발산량이랑 체내의 열 생산량,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요, 얘도 사실은 발산량이랑 발생량으로 예전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발산량이랑 발생량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 단어도 같이 이야기하실 건데, 방출이랑 생산까지는 단어가 확실하죠. 발산은 무슨 뜻이에요? 만들어서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지. 그쵸? 발생은 안쪽에서 만드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열을 발산하게 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열을 발산했어. 내 몸에서 열을 발산해. 내 몸의 체온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야지. 자,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내 체온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추울 때는 발산량을 늘려야겠니? 발생량을 늘려야겠니? 추울 때 발생량을 늘려야 되죠? 더울 때는요? 발산량을 늘려야지 내 체온이 떨어질 거야. 맞아? 요 이야기가 밑에 쓰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고온 자극에 대한 이야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온 자극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체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누가 감지한다? 시상하부에서 감지할 거야. 아, 그리고 이 시상하부 밑에 달린 요 친구가 뇌하수체거든요. 이게 뇌하수체인데 뭔가 두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 보여, 그림에? 커다란 게 전엽이고요, 작은 게 후엽인데, 사실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커다란 거에 전엽 쓰여 있죠? 여기 작은 게 후엽이야. 사실 그림 보고도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림을 그냥 절반에서 전엽 후엽 낸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에서 그림 정확하게 안 주고 이렇게 기역, 니은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기역에서 TSH가 분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설 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기 다르게 나와 있으면 큰 거 전엽, 작은 거 후엽으로 고르시면 돼요. 어쨌든 미안, 돌아가서. 자, 시상하부 있고요. 시상하부가 고온을 감지했어. 더워. 내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늘려야 된다? 발산량, 방출량을 증가시켜야 돼. 발산량을 증가시키면 내 몸 밖으로 열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산량, 방출량을 증가시키냐?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된대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게 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늘어나. 피부 근처 혈관이 늘어나면요,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 혈관이 커졌으니까, 길이 넓어졌으니까 피가 더 많이 다니겠지. 피 액체죠. 그 액체에서 나가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서 나가는 열들이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땀 분비 증가할 거예요. 땀 분비 증가하는 건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땀이 나면 왜 체온이 떨어질까? 맞아. 기화열 어떻게 해? 흡수죠. 너네 이거 흡수인지 방출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진짜 설마. 자, 기화열 흡수할 거예요. 기화열이 뭐야? 액체에서 기체될 때 땀이 마르면서 기화열 흡수 일어나니까 발산량이 증가하고요. 체온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추우면 어떻게 되느냐? 추우면 일단 시상하부에서 춥다라는 거 감지해.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을 이번엔 강화시킬 거야. 교감신경이 크게 작용하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줄어들어. 지나다니는 피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발산하는 양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발산량, 방출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골격근을 떨리게 만들 수도 있어. 추우면 몸 오들오들 떨리죠? 그 상황인 거야. 떨면서 열 생산량, 발생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발산량은 줄어들고 발생량 증가했으니까 체온이 올라가더라.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게 기본적인 체온 조절의 메커니즘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저온 자극을 받았을 땐 교감신경의 작용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그 다음에 고온 자극 받았을 땐 교감신경의 작용이 어떻게 된다? 완화된다고 했어. 다시. 저온 자극 받았을 땐 누구의 작용이 강화된다고?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고요. 고온 자극 받았을 땐 누구의 작용이 완화된다고?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고 있어요. 부교감신경이란 단어 있어요? 부교감신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교감신경 작용 강화 써놨다고 제일 많이 처음에 실수하는 게 고온 자극 받으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처음에 제일 많이 틀리는 건데 아니야. 둘 다 교감신경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둘 다 교감신경인데 저온 자극 받았을 때는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고온 자극 받았을 땐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부교감신경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더울 때 우리 볼이 빨개지죠? 얼굴 빨개지는 거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많이 다녀서 그런 거고, 추울 땐 하얗게 질리죠? 파랗게 되거나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해서 그렇게 창백하게 보이게 되는 거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호르몬에 의한 체온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요걸 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가 통째로 빠졌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설명하실지 아닐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서 다음 주에 요거 내가 자료 가져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요거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다. 일단 복습할 때는 잠깐 넘어가셔도 괜찮고 요거까지만 먼저 외워오실게요. 됐을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밑에 성인이랑 신생아의 체온 조절이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근육 떨리는 거에 의해서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증가시키는 걸 많이 하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요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 내가 에피네프린에다가 하나 더 필기했던 게 물질 대사 촉진이었죠. 그거 이용해서 열 발생량 증가시킨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더라 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혈당량. 혈당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혈당량은 왜 일정하게 조절돼야 될까? 혈당, 포도당의 양이죠? 포도당 가지고 뭐 하는데? 세포호흡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포호흡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농도로 적당히 있어줘야 된다. 근데 높아도 안 좋더라 라는 건데, 자, 혈당량 변화에 따라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한대. 인슐린은 뭐예요? 혈당량을 글루카곤은
증가시켜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이자의 어떤 세포에서 나온다 그랬어? 베타 세포예요.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고요. 외워주셔야 돼요. 밑에도 써있긴 한데 그냥 위에도 한 번 더 써주세요. 인슐린 베타 세포고 글루카곤 알파 세포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기량작용이야. 혈당량 낮추는 거랑 높이는 거니까, 맞아? 기량작용 맞는데 동시에 얘네도 호르몬이잖아. 얘네 각각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량작용도 맞고요. 음성 피드백도 맞아요. 기량작용만 고르시면 안 돼요. 물어봤을 때.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의 작용 당연히 기량작용도 맞고 얘네 각각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고 있는 것도 맞더라. 호르몬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 맞다고 하시면 돼요. 옥시토신 빼고. 자,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는 누가 나와야겠어? 인슐린 나와야겠죠? 어디에서? 이자 베타 세포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간에서 어떻게? 뭐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혹은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인슐린의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할 거라고. 혈당량이라고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라고 했어. 세포는 혈액이 아니잖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량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하는 것까지 인슐린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 먹은 지 오래됐거나 운동했어. 운동하면 세포호흡 많이 하지. 그치? 그러면서 포도당 많이 썼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글루카곤 나온다. 어디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일 건데 어떻게 높인다? 간에서 뭐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꿀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혈당량 조절 과정 그림 보시면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시간에 따라서 혈당량이 어떤지 나타내준 그래프야.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운동할 때는 혈당량이 떨어져. 왜 떨어진다고? 운동할 때 뭐 해야 돼, 내 몸에서? 세포호흡 해야 되잖아. 세포호흡 할 때 포도당 써서 혈당량이 떨어지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올 거예요. 글루카곤 나오게 되면 간에서 다당류인 글라이코젠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글라이코젠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얘의 양은 혈당량이랑 관계가 없어. 포도당의 양이야.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 단당류로 바꿔주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용되고 났더니 어떻게 돼? 혈당량이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밥을 먹었어. 탄수화물 먹었어요. 그쵸? 그러면 소화되고 나면 탄수화물은 결국 체중 소화산물이 뭐야? 포도당이잖아. 그치? 그럼 포도당이 다시 피로 들어올 거 아니야. 혈당량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정상 범위보다 높아졌어요. 그럼 어떤 호르몬 나와야 된다? 인슐린 나와야 된다. 인슐린 어디서 나온다?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나올 거고요. 얘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간으로 가서는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줘요. 글라이코젠 혈당량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쵸? 포도당 줄어든 거니까 혈당량 낮아졌어. 그 다음에 체세포로 포도당 흡수시킬 거예요. 혈당량이라는 건 피 속에 있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체세포가 포도당 많이 들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 많이 들고 있어도 돼. 그래서 포도당 흡수 증가시키면 혈당량, 혈액 속의 포도당은 감소할 거야. 맞죠? 그래서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오더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외우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사실 요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랑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때 요 간이 표적 기관에 해당한다는 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이 누구니 하면은 공통되는 표적 기관 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요. 요 체세포들도 표적 세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밑에 교감신경에 의한 혈당량 조절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오른쪽에 시상하부에 의한 혈당량 조절 먼저 봐야겠어요. 자,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신경계도 조절할 수 있었어. 내분비계랑 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 조절을 할 건데 이걸 통해서 혈당량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 보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교감신경은요,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할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피네프린의 분비도 촉진할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의 역할 중에 그 혈당량 증가가 있었거든? 요거예요. 교감신경 작용하게 되면 에피네프린도 작용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 건데 당연히 외우는 건데 조금 연결할 고리를 드리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소화운동이 어떻게 돼? 촉진되죠? 소화는 밥 먹고 해야겠니? 밥 먹기 전에 해야겠니? 당연히 밥 먹고 해야 돼. 근데 밥 먹고 나선 호르몬 누구 나와야 된다고? 인슐린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 작용할 때 인슐린 분비도 같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교감신경 작용할 때는 글루카곤 분비 촉진되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감신경에 의한 혈당량 조절 보면 교감신경 작용 강화되면 누구 나온다고?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 나온다고. 자, 그런데 교감신경이라는 거 사실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만 작용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야?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거. 언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 상태로 작용시키는 거였어. 그치? 스트레스 받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걸 촉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량도 같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니? 뭐라도 해야겠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없겠어? 필요하지. 에너지 빨리 얻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 혈당량 증가시켜서 세포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연결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것까지 기억해주시고요. 이 에피네프린도 보니까 결국 하는 일은 뭐야?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적어도 간이 에피네프린에 뭐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 표적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163페이지 내용 여기까지인데 내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자,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시키는 거 물질 대사인가요? 물질 대사예요. 왜? 포도당이랑 글라이코젠이랑 다른 물질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물질 대사면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구분해야 돼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작용이야. 왜? 단당류가 다당류가 되고 있죠.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 동화작용인 거. 동화작용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죠. 그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꿀 거야. 이거 이화작용인 거죠?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이죠. 그거까지 같이 연결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랑 아예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얘 그림이랑 뭐 ATP랑 ADP 왔다 갔다 전환되는 그림이랑 같이 그려놓고 문제 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게 같은 작용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생각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연결해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한 혈당량 조절. 자, 식사 전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 혈액 중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밥을 이때 먹었대. 자, 그러면 혈당량은 어떻게 돼? 밥 먹으면? 당연히 증가할 거야. 자, 밥 먹었더니 요 빨간색 혈당량 증가했죠? 혈당량 증가했으면 호르몬 누구의 분비가 증가해야 돼? 인슐린 분비 증가하는 거 보여요? 맞아?
인슐린 분비 증가할 거고 누구는 억제돼야 돼? 누구 필요 없어? 글루카곤 필요 없는 거죠. 글루카곤은 밥 먹고 나서 훅 떨어지는 거 보이실까요? 이 세 개를 지금 따로따로 그려놨는데요. 우리 문제에서 낼 때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랑 두 개 그림을 합쳐놔. 이렇게. 그리고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인데 각각 뭔지 물어볼 거예요. 할 수 있죠? 밥 먹고 나서 증가하는 거 인슐린, 감소하는 거 글루카곤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괜찮아?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식사한 후에 혈당량이 증가한 이유는 뭐다? 탄수화물이 소화 끝나면 뭐가 돼? 포도당 되는 거다. 그 포도당 흡수했으니까 혈당량 증가한 거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농도 변화랑 뭐 결론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해요. 자, 그 다음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하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요 당뇨병이죠. 맨 아래 당뇨병의 구분 먼저 볼 거예요. 자, 당뇨병의 구분 보시면 1형 당뇨병 환자랑 2형 당뇨병 환자 둘 다 위쪽 빨간색은 혈당량 나타낸 거고 밑에는 인슐린 나타낸 건데 혈당량은 둘 다 어때요? 엄청 높아요. 그쵸? 보통 한 100 정도, 100에서 한 120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20도 좀 높은 건데 엄청나게 높아요. 맞아요? 1형 당뇨병 환자랑 2형 당뇨병 환자의 공통점은 혈당량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당뇨지.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인슐린 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1형 당뇨병 환자는요. 혈당량이 올라갔는데 인슐린이 어때? 안 나와. 맞아? 2형 당뇨병 환자는요.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어떻게 돼? 증가해. 이것까진 맞거든? 근데 인슐린 올라갔다고 혈당량이 제대로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게 문제인 거야. 2형 당뇨병 환자의 문제는요.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뭐 베타세포 같은 거 망가졌을 수 있어요.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근데 2형 당뇨병 환자는요. 인슐린 분비해. 근데 혈당량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뭐가 문제야?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나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 인슐린이 신호를 분명 전달을 해준 거예요. 혈당량을 낮춰라 라는. 근데 그 신호를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 표적세포인 체세포나 간세포 같은 거 있었는데 얘네가 얘네 수용체가 좀 부족해졌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하면서 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반응을 못해서 있는데도 안 낮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애기들 당뇨 있는 경우에는 보통 1형 당뇨가 많아요. 어릴 때 조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아예 인슐린이 안 나와서요. 그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들 당뇨 계시면 보통 2형이에요.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요.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인슐린 반응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몸 관리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유전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나이가 들수록 반응성이 떨어지는 유전적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경우 주로 2형 당뇨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경우에 인슐린 주사 자체가 1차적인 치료는 아니야. 인슐린이 나오거든? 나오니까 인슐린을 더 넣어준다고 혈당량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정말 정도가 심한 경우에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인슐린 주사 자체는 사실 1형에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어. 2형은 아니더라. 그래서 1형은 인슐린 주사 맞아서 치료할 수 있고요. 2형은 그냥 본인이 노력해야 되더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요거 두 개 차이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프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위에 있는 거 볼게. 어떤 건강한 사람이랑 당뇨병 환자랑 포도당 섭취 전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이랑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 자, 건강한 사람이랑 당뇨병 환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좀 더 높긴 한데 포도당 섭취하고 나서 일단 둘 다 높아지긴 해요. 떨어지는 속도가 누가 확연히 느려? 당뇨병 환자가 확연히 느리죠. 전반적으로도 증가해 있고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인슐린 농도 한번 측정해봤어.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은 포도당 먹었더니 어떻게 돼?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왜? 혈당량 증가했으니까 인슐린 분비 증가해야죠. 맞아요.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야, 2형 당뇨야? 2형 당뇨인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니까 혈당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형 당뇨는 인슐린 투여하면 어떻게 된다? 건강한 사람처럼 혈당량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실까요? 자, 그래서 옆에 당뇨병 얘기나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 164쪽까지만 할 거예요. 3투합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그럼 숙제 불러드릴게요. 일단 요 앞에 나와 있는 159쪽 풀어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62쪽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 1번, 167번, 그 다음에 168번, 그 다음에 169번, 169쪽, 미안, 169쪽. 또 넘어가셔서 내신 만점 문제 171쪽에 1번부터 하셔서 혈당량까지만 푸시면 되겠죠. 174쪽에 13번까지. 그 다음에 실력원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픽을 프린트 안 했다. 잠깐만. 기출픽은요, 페이지 74쪽부터 84쪽인데, 얘들아 기출픽 앞에는 다 풀었어요? 73쪽까지 숙제였던 거 맞지? 73쪽이 아니다. 저 앞에 그 100 몇 번까지 숙제였던 거 맞지? 몇 쪽이었냐? 여기까지. 어렵진 않았죠? 할만했어? 다 했지? 그 앞에 1단원, 그 다음에 기출픽 문제도 안 푸는. 한국도 채점을 누가 하나, 채점을 안 하면 네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고친 거야?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신경카트 거기까지 해오시면 되고. 잠깐만 얘들아. 금방 뽑아줄게. 잠깐 정리하고 계세요. 내가 뽑아줄게요.
답지는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잠깐만 써내요. 잠깐만. 그리고 이거 작년 수준인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준이 있었어. 그래서 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혜야, 너는 틀린 거 체크해서 가셔서 저를 보내서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그리고 외우고 공부해서 풀어오세요. 꼭 외워와야 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신경 다 문제 풀었던 거 있지? 막상 일어나서 풀었던 거. 그거 내가 프린트 준 거 정도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문제까지는 풀어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뭔가 더 이야기를 하지 말든 해. 다음 주에도 아무것도 서로 이야기가 안 돼요. 아무것도 너가 안 해왔어. 공부를 안 해왔어. 더 이상은 설명 못 해줄 시간 없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야. 오케이? 다음 주까지 꼭 해서 20분 일찍 와. 오케이. 자, 갈게요. 갑시다. 가. 자.